아시다시피 저는 여러분이 가장 혐오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검사를 했었죠. 저는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나 부동산 문제, 그리고 집권당이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 말고 다른 의원님께서도 워낙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공수처법 통과를 하는 걸 보면서 전략적으로 매우 뛰어난 정당이라고는 스스로 평가를 하시겠지만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서드파티 프로그램 전문당이다. 즉 핵 쓰는 정당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으로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형사사법제도의 과거, 그리고 지금,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나와서 하시는 말씀들, 결국 그것들이 얼마나 공연불에 지나지 않고 본질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형사사법제도의 형성 절차에 대해서 최소한의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을 대고 있는 형사사법제도는 사실 인류가 이룩한 가장 소중한 유산 중에 하나를 더럽히고 있는 겁니다. 이 유산은 약 2000년에 걸쳐서 인류가 피를 흘리고 희생을 해서 얻어낸 자료입니다. 그런 빅데이터를 지금 정말 한순간에 과거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에, 그리고 과거에 제가 사랑했던 민주당이라면, 그리고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 주장했던 내용들을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여러분이 가장 혐오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검사를 했었죠. 마지막에 형사정책단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형사정책단장을 끝내고 이른바 좌천이 됐었을 때, 그리고 조국 사태가 터졌습니다. 조국 사태가 터졌을 때 지금 여당의 아주 높은 중진께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후회를 하고 있다. 과거에 네가 와서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그 방향이 맞는 것 같은데 정말 후회가 된다. 그때 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지 않았느냐. 이건 현실입니다. 사실이었고. 그때 제가 그분들에게 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몇 번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했던 이야기들 좀 해드릴게요. 형사소송제도는 3000년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약 한 2500년 전부터 내용을 알 수 있죠. 물론 그 이전에도 재판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캄비세스 왕의 심판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부패한 시삼네스라는 재판관을 피부를 벗겨서 의자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그 재판관의 아들을 앉혀서 재판을 하게 만들었다. 그 정도로 재판관의 자리는 무서운 자리다라는 것을 알려준다. 이런 이야기에서도 알다시피 그 옛날부터 재판이라는 제도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있는 것은 재판관은 상속을 했구나. 이 정도겠죠? 우리가 알 수 있는, 처음으로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있는 형사재판은 BC 399년도 아테네에서 벌어진 재판입니다. 그때 고발인은 아니토스, 멜레토스, 니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70된 한 노인을 고발합니다. 죄명은 무신론자이고 젊은이를 타락시켰으며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겼다. 이 고발인 중에 멜레토스가 주로 공격을 하고 노인은 이에 대해서 변론합니다. 재판 결과는 시민 재판관 500명 중에
1명이 유죄, 220명이 무죄를 선고합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이야기하시면 여기에서 피고가 됐던 분이 누군지는 아시겠죠? 요즘 가장 핫한, 동생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가수인 그 유명한 테스 형입니다. 소크라테스 재판입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이때 당시에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말도 안 되는 이런 죄명으로 가지고 재판을 받습니다. 물론 이런 무신론자다, 젊은이를 타락시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궁극적으로 소크라테스는 정치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의 제자들 중에 스파르타의 괴뢰 정부에 참가를 하고 또 참주로서 활동을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한 배신자라고 하는 알키비아데스, 그리고 스파르타 괴뢰 정부 하에서 참주를 했었던 크리티아스, 이 사람들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제자였고, 또 당시 아테네의 시민들을 크게 분노하게 했던 것은 참주장에서 민주인사를 체포하러 갈 때 소크라테스가 이를 수수방관했다라는 점입니다. 소크라테스 노인인데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소크라테스는 이미 벌써 3번에 걸쳐서 중무장 보병으로 참전을 한 역전의 용사였고 상당한 괴력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걸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막을 수 없었다라는 그런 대중의 분노까지 같이 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 선고는 61표 차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유죄가 되고 난 다음에 당시 아테네 재판제도의 재밌는 점은 유무죄를 먼저 따지고 양형의 재판은 또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유죄가 선고되고 나니까 자, 너는 어떤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소크라테스가 나는 당신들을 깨우쳐줬으니 나를 유공자로 대접해서 매일 값진 음식을 접대하라. 그게 벌칙이다 라는 제안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요즘 말하는 어그로를 끈 겁니다. 이렇게 어그로를 끌어서 압도적인 표차로 사형이 선고가 됩니다. 물론 왜 본인이 굳이 이렇게까지 죽으려고 작정을 했느냐라는 부분은 플라톤의 대화편 파이돈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철학자는 육체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철학의 완성은 죽음이다라는 내용이 파이돈에 나와 있죠. 결국 형사사법 제도를 이용해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철학을 완성을 합니다. 당시에 표결에서는 아테네 시민이 승리했을지 모르나 역사에는 오명이 남았습니다. 늘 항상 형사사법 제도라는 것은 가장 위험한 것은 대중의 분노입니다. 소크라테스 재판은 그것을 보여주죠.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사형 선고가 됐지만 바로 사형 집행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테세우스라고 아시죠? 테세우스는 크레타 섬에 있는 미노타우로스를 죽였다고 하는 영웅입니다. 이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로스를 죽이러 가기 전에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만약 살아서 돌아온다면 델로스 섬에 매년 사자를 보내겠다. 그리고는 실제로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테네는 매년 델로스 섬에 사자를 보내게 됩니다. 이 사자를 보냈을 때는 관례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델로스 섬에 갔던 그 사절이 폭풍으로 배가 묶이면서 사형 집행이 연기되었고, 그동안에 소크라테스를 찾아간 친구들, 제자들, 이들과의 대화를 묶어서 만든 것이 바로 플라톤의 대화편입니다. 물론 이 내용 보면은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을 소크라테스가 했다고 하는데
플라톤의 대화편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오다카 도모라는 일본의 법 실증주의 학자가 만들어낸 말이고, 또 뭐 소크라테스가 했다고 하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도 소크라테스의 말은 아닙니다. 그냥 그때 당시에 널리 퍼져 있었던 말이었습니다. 다시 재판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이때 재판의 특징은 무엇이냐? 판사가 없고 시민이 다 모여서 시민의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소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시민이 기소하고 피고인은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방어를 하는 이런 형태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당사자주의라는 것입니다. 당사자주의는 원래 모든 우리 형사소송 역사에 있었을 때 가장 원형이 되는 형태입니다. 이 재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철학과 변술에 능한 아테네 시민들도 결국 정의라는 이름의 분노 앞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음 재판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시간이 흘러서 로마로 넘어갑니다. 로마 시대 때 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재판과 다른 점은 재판관이 달라졌습니다. 시민 500명이 재판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황제나 총독이 재판관을 합니다. 이때도 당사자주의를 정확히 알 수가 있죠. 대사제의 부하들이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그 와중에 실랑이도 있었죠. 그리고 나서 종교재판을 먼저 합니다. 종교재판을 해서 유죄 선고가 된 다음에 사형을 하려면 당시 로마법에 따라야 했기 때문에 본시오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갑니다. 이때 본시오 빌라도 총독은 예수에게 당시 제목이었던 이른바 내란죄가 맞는지를 물어봅니다. 내가 왕이냐?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너의 말이다. 나의 나라는 하늘에 있다. 자, 이에 대해서 본시오 빌라도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6월절이면 꼭 한 명씩 사면을 했던 전통을 이용해서 예수를 석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분노한 대중들이 차라리 강도인 바라바를 사면을 하고 예수를 처형하라고 주장합니다.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때도 대중의 요구에 의해서 유죄 선고가 되고 결국은 사형이 집행이 된 거였죠. 이때 로마 시대 때 재판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단심제라는 것은 오판을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이때 인류 역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중 심리에 의한 인민재판이라는 것은 당사자주의에서 반드시 불가피한 그런 현상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거죠. 물론 재판이라는 것은 이런 그리스 로마와 같은 문명이 좀 발달된 곳에서나 가능했었고 동양권에서 일부 그리고 나머지 국가에서는 거의 재판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걸 잘 알 수 있는 게 기원 후 4세기가 되면은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발트의 라인강 다뉴브강에서 살던 게르만족들이 대거 이주해 옵니다. 바로 게르만족의 대이동이죠. 게르만족은 원래 문맹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어려운 라틴어를 모르고 당연히 로마가 남겨놨던 최대 유산 중에 하나인 로마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게르만족에게는 형사재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해가 오면 거기에 맞춰서 복수를 하는 것이 분쟁 해결 방법으로 떠오릅니다. 이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의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양의 의무와 근친 복수의 의무. 즉 친족 중에 누구 하나가 죽으면 다른 친족은 반드시 복수를 해야 하는 게 의무로 돼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이것의 역사는 꽤 오래되었고 또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거의 10세기 이후까지도 연장이 되거든요. 근데 보복으로 인해서 인명 손실이 점점 심해지자 결국은
배상금 제도로 변화를 합니다. 그나마 좀 먼저 정착을 했던 프랑크족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사람을 무분별하게 죽이는 것보다는 돈으로 해결하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화폐 경제가 이때 당시에 상당히 발달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누가 과연 돈을 내야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등장하는 것은 힘의 논리입니다. 부족의 숫자가 많은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 것이죠. 바로 이렇기 때문에 게르만 시대를 여전히 야만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여의도도 그래서 야만의 시대인 겁니다.